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대문명 부분 해설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쪽을 펴시고 3차 시 해설지를 꺼내주세요. 먼저 인도 문명부터 살펴볼게요. 인도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에서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문명이에요. 펀자브 지방이 어디냐 이제 하면은 지도를 먼저 좀 볼게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인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인도인데 인도의 서북부 하면 여기 펀자브 지방 보이시죠, 여러분? 펀자브라는 말 자체가 강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인더스 강의 물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죠. 이 부분을 펀자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펀자브 지방에서 드라비다인이 이제 건설을 해서 인도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서아시아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을 끼고 있는 기름진 평야지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유명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 도시를 건설한 유적인데요. 대표적인 게 하라파와 바로 이 유적이에요. 이 유적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먼저 한번 봐볼게요. 네, 바로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이 유적을 보면 도시들이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계획적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할 수 있고요. 또 배수시설이나 목욕탕, 창고, 광장 등이 남아있다고 해요. 또 이때 알 수 있는 거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남아는 있는데 아직 해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밀과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또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이 인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치상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인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교류를 했다 하면은 그렇구나. 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도 해상 무역을 했다는 점이 조금 신기하죠. 이렇게 인도 문명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리아인인데요.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에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펀자브 지방까지 장악을 합니다. 펀자브 지방에 자리를 잡은 아리아인들이 점점 이제 진출을 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기원경 1000년에요. 이 아리아인이 인도로 이동을 하면서 철기도 함께 들어왔고요. 이때 들어온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고 철제 농기구죠. 또 관계 농업도 이제 시행을 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인도 문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점, 또 소를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문명하면 딱 정말 중요한 바로 신분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카스트제예요, 바로.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아리아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나타났고요. 아리아인들이 정복한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엄격한 신분 제도입니다. 총 4계급으로 구분이 되었고 순서대로 브라만, 최상층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스트제는 세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같은 계급끼리만 해야 했고 거주지도 카스트 그 신분에 따라서 브라만은 이쪽에서만 살고 뭐 수드라는 이쪽에서만 살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맨 꼭대기층인 이 브라만 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 물, 불 같은 이런 자연현상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종교 의식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의 종교인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브라만교에는 자연현상을 신격화했고 그 다음에 찬미를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전이 되었고 베다입니다. 경전이 베다였다라는 점 체크해주세요. 자, 이제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황허강 유역에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신석기 시대 말부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하, 상, 주는 모두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하왕조 같은 경우에는 기록상 최초의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전설상의 왕조이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왕조고요. 자, 상왕조를 넘어가 볼게요. 상왕조 같은 경우는 실제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예요. 이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부르고요. 실제가 확인됐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고 이 상나라에서는 점을 쳐서 이를 바탕으로 국사를 결정하는 심권 정치를 행했어요. 그리고 은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나라가 수도를 굉장히 많이 옮겼는데 상나라의 맨 마지막 수도가 은허였어요. 그래서 이 은허에서 유적이 발견되면서 상나라가 정말 존재했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허 유적에서 대량의 갑골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갑골 아세요? 갑골? 갑은 거북이의 배껍질을 말합니다. 등껍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은 소의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 거북이의 배껍질과 소의 뼈에 글자가 새겨진 거죠. 이게 나중에 한자의 이제 원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갑골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왕이 죽으면 그 하인이나 따르던 사람들을 같이 매장하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중국의 그 웨이수이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나라를 정복하고 호경의 수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화북 지방을 지배했거든요.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봉건제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봉건제가 근데 종법 질서에 입각한 봉건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봉건제는 다들 알죠? 영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제후, 그러니까 뭐 친척이나 아니면 공신들,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영토를 나눠주고서 토지와 백성까지 하사를 하는 대신에 조공이라든지 군사적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왕이 하사한 토지에서 왕의 임명을 받은 제후니까 당연히 왕한테 예의를 지키겠죠. 조공과 의무를 다한다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친족 사이에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종법 질서라고 해요. 혹시 제후가 반란을 꾀한다거나 나쁜 마음을 먹진 않을까 하고 왕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후국의 감관을 파견해서 자신들의 그런 여러 제후국을 견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또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천명사상도. 자,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등장한 개념이 천명사상인데요. 하늘이 덕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덕이 없었고 부덕했기 때문에 천명은 이제 더 이상 상왕조가 아니라 주왕조에게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받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조 교체를 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예요. 이 천명사상은 특히나 중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왜냐고요? 자, 중국의 역사에 대해 앞으로도 쭉 배워나갈 테지만 중국은 왕조가 굉장히 바뀝니다.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그런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문제 간단히 풀어봅시다. 아주 쉽죠? 인도 문명의 주요 도시 유적을 말해보자. 우리 배우고 넘어갔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료사를 통해 아리아인의 이동이 인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추론해보자. 자, 원래 인도 문명은 인도의 원주민들이 펀자브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리아인이 쳐들어오면서 침입을 하면서 인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자, 어떤 내용이 답이 될지 한번 봅시다. 네, 맞습니다. 아리아인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철제 농기구,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을 테고, 그 다음에 선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나라에서 배웠던 갑골문입니다. 자, 갑은 뭐였죠? 거북이. 골은 소의 뼈. 자, 이 갑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말해보자고 하네요. 답이 뭘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갑골문에는 점을 친 까닭과 그 결과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점을 쳐서 알게 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나라의 통치체제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신권정치라고 했죠. 이 갑골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권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유교 이념에 영향을 끼친 주의 통치 사상은 무엇일까요? 유교 이념. 머릿속으로 다들 딱 생각이 나시나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주는 하늘이 덕이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권력을 맡긴다는 이 천명사상을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하였고, 덕치주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감화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을 봤고요. 동부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명 먼저 히타이트부터 볼게요.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일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때를. 그쵸.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했던 이 히타이트는 철기가 가장 중요해요.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해서 활발히 정복 활동을 했고요. 이들의 철기 문화는 서아시아에 전파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철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해상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던 세력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식민 도시를 많이 건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그 유명한 카르타고입니다. 여러분,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기억나시나요? 아,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 나중에 로마 할 때 한번 배워봐요. 자, 그리고 이들은 표음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그리스로 전파가 되었고 결국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한자의 기원은 뭐였죠? 우리 아까 배웠죠? 갑골 문자였죠. 표음 문자는 이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브라이인을 좀 살펴볼게요. 헤브라이는 가나안, 그러니까 현재 지명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서 이제 헤브라이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유대교라는 유일신 신앙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솔로몬 왕 있죠? 네,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에게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는 서아시아 문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에게 문명인데요. 크레타 섬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크노소스 궁전이 있고요. 근데 기원전 14세기에 그리스 본토에서 넘어온 미케네인들이 남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게해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요. 미케네인들이 침입을 해서 장악을 했으니까 미케네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미케네 문명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도리스인이 나중에 침입을 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민족이 주변 나라에 무엇을 전파하였는지를 찾아봅시다. 먼저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뭐를 전파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표현 문자를 전파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히타이트는 아나톨리아 일대에 아나톨리아 반도 일대에 위치를 했다고 말을 해줬는데 바로 이쪽이에요. 아나톨리아 일대가 흑해랑도 접하고 지중해랑도 접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에게해랑도 접하고. 그래서 여기에 히타이트가 자리를 해서 무엇을 전해줬다? 네, 철기 문화를 전파를 했습니다. 또 헤브라이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가나안 지역에 자리를 한 헤브라이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전파를 해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에게 문명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 지역 문명을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브라이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의 활동이 오늘날의 종교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렉이 걸리네요. 네,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유대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줬고요. 이들이 남긴 구약 성경은 종교뿐 아니라 아주 가치가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표현 문자가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였고 이 페니키아 문자가 여러 문자들의 로마, 그리스, 아랍, 히브리 문자 이 문자들의 조상격인 문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네, 이번에는 4차 시작 숙지를 꺼내주세요.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춘추 전국시대 전에 우리가 어디 배웠죠? 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주나라에서 춘추시대로 그럼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나라는 당시 내란과 그 다음에 이민족이었던 견용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거든요. 이따가 지도로 한번 볼 건데 동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바로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옮긴 이 춘추 전국시대부터를 그래서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춘추 전국시대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통일을 하는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 바로 진나라고요. 아주 짧게 있다가 진나라도 다시 망하게 되고요. 한나라가 재통일하는 과정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봤으니까 우리 이제 자세히 학습지를 채워가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
자, 어떻게 성립하게 됐냐?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법 질서에 기초한 봉건제를 시행했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그런데 주나라 왕실과 제후 사이에 이런 혈연적인 유대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는데 그 이민족의 명칭이 뭐냐? 견융족. 견융족이 침입을 하면서 주나라는 너무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주나라가 나급으로 도읍지를 천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진해 통일까지를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처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두 개로 나눠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불리는데요. 먼저 춘추시대를 살펴보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여러 제후국들이 춘추 5패를 중심으로 주 왕실을 받들고 그 다음에 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똘똘 뭉칩니다. 통솔하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춘추시대를 이끌었던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춘추 5패라고 해요. 다섯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전국 칠흥이 등장을 합니다. 전국 칠흥이 등장을 해요. 전국시대 때 등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힘이 세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국 칠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주왕실을 위한 그런 건 없어요. 하극상,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춘추시대 때는 아니 감히 어떻게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전국시대부터는 뭐 어때?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봉건제가 끝나고 이제 군현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군현제의 등장이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원래 주왕실은 봉건제를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왕실이 점점 권위가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군현제가 등장을 해서 도시국가들이 이제 영토국가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위치했던 제후국들, 예를 들어 오나라, 초나라, 월나라 같은 남쪽 지역의 제후국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창장강 이남이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강이 창장강이거든요. 이쪽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계승됩니다. 자,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지도로 살펴볼게요. 지도가 인도 문명을 했고 네, 여기 이쪽이네요. 자, 여기 지도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의 지도. 자, 춘추 5패가 동그란 빨강색이래요. 자,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전국 칠흥은 7개의 네모난 박스래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창장강 보이죠? 전국시대 들어서는 이 창장강 이 남쪽이 굉장히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프린트로.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 변화, 제도들도 굉장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좀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역시나 농업 생산력 증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여러분들 이제 귀에 많이 들어서 읽었을 거예요. 바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경이 시작됐어요. 원래 사람들이 직접 밭을 갈았는데 이제 사람 대신에 소를 사용하는 거죠. 소의 힘으로 사람 대신에 그 노동력을 아끼니까 더 많은 생산력이 증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공업이나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뭐 제철업, 제염업, 직물업 이것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철 같은 철에 대한 매매 같은 걸 하면서 상업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대도시가 형성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니까
거래를 위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화폐는 되게 신기한 게 모양이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칼도자를 써서 도전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포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그 농기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전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회도 굉장히 변화합니다. 새로운 신분이 등장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소농민 가족이 사회 기초 단위가 됐대요. 점점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했냐면, 산농공상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산은 관리를 말하고요. 농은 농민, 그다음에 공은 수공업자, 상은 상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았어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으니까 다들 약간 레벨업이 됐잖아요. 원래는 전차전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전차가 필요 없다 이거야. 기병과 보병으로 변화해요. 무기가 철제니까 그냥 막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과 보병을 담당했던 평민들의 지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차에서 기병과 보병으로 변화했다는 점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상과 학문의 발달도 나타납니다. 이때는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이라면 바로 등용을 시켰어요. 이때 사계층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먼저 육아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우리 공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공자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육아의 또 대표적인 인물들, 자, 맹자와 순자도 있는데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요.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원래 선천적으로 악해. 악하니까 예와 교육을 통해서만 이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거야. 이런 사상은 나중에 법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법가는 어땠느냐? 자, 법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상한과 한비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추구한 누구들한테? 제후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런 변법들은 법가 사상에 입각한 변법들은 진의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가 같은 경우에는 노자와 장자가 있고 이들은 어떤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냐면 바로 무의자연 사상이에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 도가 느낌 아시죠, 다들? 그래서 중국인의 자연관과 예술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묵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묵자가 있는데 차별이 없는 인류의 겸해라고 합니다. 겸해를 주장하면서 평화를 굉장히 추구했답니다. 자,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춘추 전국시대의 지도인데요. 자료 1과 같이 여러 제후들이 난립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부적 요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었나? 먼저 주 왕실과 제후 사이의 혈연적 유대가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면서 당연히 봉건 질서도 붕괴가 되어갔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를 성립하게 된 외부적 요인은 뭐예요? 아까 배웠죠? 이민족의 침입, 견융족이 침입을 하면서 주왕실이 수도를 원래 여기 호경에서 여기 나급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동주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지고요. 왕실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었고 2번 문제를 볼게요. 춘추 전국시대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우리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앞에 4대 문명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죠.
자, 철제 농기구. 바로 정답은 철기입니다. 철기가 도입되면서 농기구도 철제로 만들어지고 또 우경도 좋은 키워드죠. 우경이 시작되면서 땅을 더 깊게 갈 수 있게 되면서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황무지를 통한 황무지 같은 농경지의 개간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땅도 많았고 관계사업도 진행돼서 생산량이 확실히 증가했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료를 참고해서 법가가 큰 호응을 얻은 까닭을 추론해보자. 자, 법가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명철한 군주는 신하가 법을 벗어날 궁리를 못하게 하고 법의 적용에 온정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행동은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한다. 나라를 통치할 때 있어서 오로지 법으로만 통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온정을 베풀기 시작하면 예외라는 게 생기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 나라를 위해서는 법으로만 엄격하게 효율적으로 다스린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법으로서 강력하게 다스리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군주의 권위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해지겠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원했던 제후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5차 시학습지 펴주세요. 진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상항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른바 상항변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진이 그 전국 7홍 중에 하나로 세력이 커졌고 진나라가 나머지 7나라 총 7나라 중에서 진을 빼고 총 6나라잖아요. 그 6나라를 점차 멸망을 시키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 왕이었던 정이라는 사람은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진시황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사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데 전국을 36군으로 나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뭐 충청도, 여기는 세종시,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국이. 그런 것처럼 36군으로 나눠가지고 각 군에, 각 지역마다 직접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군현제라고 하거든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춘추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나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정책도 많고,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려요. 먼저,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고요. 물자의 수송이나 교류에 원활하게 이렇게 도로망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반량전으로 다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것은 몇 센티미터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현대 21세기에서는 1cm, 2cm, 3cm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다. 미국에서도 3cm는 이만큼인 거고 한국에서도 3cm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기준과 척도를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도량형도 통일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자를 통일해서 하나의 기준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의 포까지 모두 통일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진시황이 이러한 중앙집권책들을 이때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진나라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진시황이 어떻게 했냐면요. 법과 이외에 진의 통치에 반발하는 모든 사상들을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렇게 유명한 분서갱유인데요. 법과 이해의 사상들, 유교를 포함해서 모든 사상들에 담긴 책 있잖아요. 책을 모두 불태우고 유학자들이나 사람들도 학자들도 다 파묻어버려요. 땅에. 자, 이렇게 분서갱유를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을 것 같죠. 이렇게 진나라의 기틀을 확립한 진시황은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만리장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광등과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영토의 원형을 확립해요. 현재 그 중국 영토에 어떤 그런 원형이 이때 만들어져요. 엄격한 이런 법에 의해서 통치되던 진시황의 이런 진나라는 잘 굴러가는 듯이 보였으나 진시황이 죽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치 방식이 너무 가혹했고요. 그리고 만리장성도 건설했으니까 만리장성이 엄청 크고 길잖아요. 그거 누가 했겠어? 백성들이 다 했겠죠.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 가장 치명타였던 게 바로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 발생하면서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각지의 농민들이. 그 전에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진승과 오광이 확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다 같이 나도 못 살겠다 하면서 반란이 하나둘씩 일어나면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진이 멸망하자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한을 성립시킵니다. 한을 세워요. 그래서 유방은 한 고조로 이제 즉위를 하는 거죠. 한 고조인 유방은 수도를 장안으로 삼고 무엇을 실시했냐면요. 정말 중요한데요.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선생님이 주나라는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군현제라고 했어요. 근데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제후국들의 반란이 위험이 항상 있죠. 반면에 진나라의 군현제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이지만 봉건제처럼 왕실을 보호해줄 직접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진 못했죠. 그래서 한 고조가 딱 생각을 해보고 이거 나는 두 개를 절충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해서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9년에는 지방간을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좀 먼데 이런 데는 황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해서 봉건제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군국제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한 무제로 넘어갈게요. 한 고조가 죽고 한 무제가 이제 한 무제 때의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한무제 때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진 게 동중서라는 인물이에요.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여기 4번 동그라미 들어갈 인물은 동중서고요.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월지에 파견을 했냐면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대월지에 파견을 해요. 당시 흉노는 중국의 위쪽에 있었고 이 흉노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서쪽에 있던 대월지의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우리 동맹하자. 동맹 맺자고 파견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무제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남어를 침략하기도 하고 한반도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이때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네, 고조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의 나라 고조선은 이 한무제 때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대원정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재정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무제는 국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정책들이 바로 국가가 소금이나 철 그리고 술을 전매하는 거예요. 자, 여기 6번에 들어갈 것은 소금과 철을 전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금, 철, 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오직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 일반 상인이 사사로이 유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균수법과 평질법을 시행하는데요. 균수법은 지방 특산물을 걷어서 물자가 부족한 지방에 파는 거예요. 유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시켜주는 거고, 평준법은 물건값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다시 팔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물가를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안정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인에게는 농민보다 5배나 많은 세금을 내게 했어요. 또 국가에서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강력한 왕이었던 한무제가 죽으니까 외척과 한관 세력이 권력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두 세력이 기싸움을 하는데 나라가 잘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한테 결국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왕망은 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합니다. 왕망은 신나라를 건국해서 나름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떤 세력들의 반발? 바로 호족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족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결국 이 호족들의 지원으로 다시 한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한무제가 죽고 점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한나라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해? 왕망이라는 사람이 환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 역시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유수라는 사람이 다시 한나라를 세웁니다. 호족과 힘을 합쳐서요. 그럼 한이 지금 2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나라를 기점으로 신나라 전에 있던 것을 전한, 신나라 이후에 다시 세워진 한을 후한이라고 합니다. 이 후한을 세운 유수는 려왕의 도읍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전한의 제도나 말이 너무 꼬이네.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유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후한 역시도 외척이나 관료, 그 다음에 한간 사이의 여러 세력 다툼 때문에 중앙의 통치력이 점점 약화되었고 각지에서 농민 반란까지도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후한이 멸망하게 되는데 무슨 난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했냐?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삼국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삼국이죠. 삼국지 다들 아시죠? 자, 이제 한대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한대에는 호족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런 호족 세력들은 대토지를 사유하면서 지역 사회를 지배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으로 관료로 진출하기도 했어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네, 바로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게 됩니다. 호족이 지금 굉장히 막강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이를 견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호족이 대토지 소유를 막으려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중룩 억상책도 실시하고 했는데 하지만 호족의 질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대의 문화를 좀 살펴볼게요. 한대의 문화를 보면 여러 문화들이 종합되면서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됐고요. 특히
동중서의 건의로 통치 이념이 되었던 유교 같은 경우는 황제와 국가의 권력을 굉장히 옹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강력한 법가적으로 통치하면서 분서갱유 같은 사건 일으켰잖아요. 분서갱유가 뭐였죠? 유교 경전들이 다 불탔잖아요. 그 이후로 동중서에 의해서 이렇게 유교가 다시 관학화가 되면서 다시금 유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 불타서 책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분서갱유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진 경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한 경전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분서갱유 이후에 공자의 옛 집에서 책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유교 경전이다. 공자의 집에서 발견됐으니까 우린 이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서로 막 자기네 경전이 진짜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유학자들이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경전들을 통일적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종합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열심히 너무 공부를 한 나머지 글자의 의미나 뜻을 너무 상세히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경전 해석에만 치중하는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훈고학이 발달해요. 한때에는. 그 다음에 도가를 넘어가 보면 도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신비주의랑 결합을 해가지고 태평도나 오두미도 같은 신앙으로 발전을 하고요. 역사서도 이때 서술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반고의 한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서술이 되었냐면 바로 기전체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기전체가 뭐냐면 서술 양식을 말합니다.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런 식으로 챕터를 나눠서 서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왕은 본기에 넣고 제후들은 어디에 넣고 세가에 넣고 뭐 이런 일종의 목차 같은 거죠. 이때 종이도 보급됩니다. 채윤이 제주수를 개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때에는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여러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료 1을 참고하여 진의 통일 정책을 정리해보자. 학술 저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어들여 불태워야 합니다. 자, 불태운데 뭐예요? 분서갱유예요.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과 전복, 농사에 관한 서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들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에고. 자, 그러면 진의 통일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내용들이에요. 진나라는 전국을 36군으로 나누는 9년제를 시행했고요. 중앙집권 지배체제를 확립했고요. 도로 깔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 통일했다고 했어요.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포까지. 그 다음에 분서갱유로 법가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억압하였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과 한무제의 사상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진시황은 뭐였어요? 네, 위에서 얘기했듯이 법가이었습니다. 법률로서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법가를 채택했고요. 한무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등용해서?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로 유교를 채택을 해가지고 황제의 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군현제와 군국제를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군현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썼죠? 네, 군현제 같은 경우는 진나라에서 썼죠. 군국제는요? 네, 한나라에서요.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군현제는 전국에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확연하는 반면에 군국제는 일부 지역에만 군현제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봉건제로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현제가 군국제보다 중앙집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군국제는 봉건제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군국제는 봉건제 플러스 군현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무제가 통제경제정책을 시행했다고 했어요. 왜 했다고 했죠? 왜 했다고 했죠? 네. 자, 한번 봅시다. 한무제는 잦은 대외 원정을 했다고 했어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도 했고요. 베트남 쪽도 가고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아주 그냥 정말 많이 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확보하고자 전매제, 균수법, 평중법, 중농억상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전도 주도하고요. 이런 경제 정책을 시행했고 여기에는 호족과 대상인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역량 기르기 한번 할게요. 자,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성장한 계층을 말해보자. 자, 우리 아까 학습지 풀면서 했는데 기억나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토지를 소유한 대토지를 점점 소유하게 되는 호족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호족 등장하였다. 자, 자료 해석 문제 볼게요. 자료 3에 있는 동중서의 천인 상간설이 유교의 통치 이념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추론해보자. 자, 자료 읽어볼게요. 하늘이 어떤 일을 치켜세워 재앙으로 만들 때는 인력으로 하지 못한 현상이 반드시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제왕이 방탕하고 나태하면 나라는 쇠하고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한대요. 재앙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으러 정치를 해야 된대요.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자, 덕과 교화는 유교라는 거고요.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 않는데 법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동중서가 주장한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동중서는 황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방금 이 자료의 내용이죠. 이는 황제랑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논리로 작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곧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될 수가 있었겠죠. 동중서라는 인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초원길, 바닷길, 비단길 통해서 여러 지역에 전파된 문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초원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초록색 초원길이 보이죠? 이때 여기서는 스키타이 양식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자, 비단길 두 번째 비단길 보시면 러왕에서부터 왼쪽으로 쭉쭉쭉쭉 나가죠?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막 가요, 비단길이. 여기서는 중국의 비단이나 옷기, 그 다음에 서역과 로마의 보석, 유리, 공예품, 향신료, 종교까지 전파가 되었어요. 비단길 중요합니다. 난 바닷길, 바다로 가서 그냥 바닷길이에요. 비단길이 쇠퇴하게 되는데 이 비단길의 쇠퇴로 비단길에서 기존에 거래됐던 것들이 바닷길로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동서문물 교류의 통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날의 문물 교류가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토론해보자.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물을 나라들끼리 교류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비행기에 하늘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박, 바닷길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열차의 기찻길들이 있습니다. 아주 활발히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통해서 비행기로 지금 다 수출하고 있어요. 하늘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차이점도 한번 알아봅시다. 과거의 교통로는 자연재해 위험이 굉장히 컸어요. 가다가 사신이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야생동물이 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다 걸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타봤자? 타봤자? 말이나 이런 거 타고 갔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교류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한 그런 최신식 기술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잘 갔나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